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울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라고 불리던 사람, 10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켰다는 그 남자가 발인이 끝나고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체온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아직 제 눈가의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고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 61. 평생 가정만 돌보며 살아오신 분이라 친구도 많지 않았고 취미도 없었고 바깥 세상에 혼자 나서는 걸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던 사람이 사라진 집이 얼마나 크고 차갑게 느껴졌겠습니까? 저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혼자 남겨진 긴 세월을 어떻게 버티실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은 거의 매주 찾아갔습니다. 퇴근하고 1시간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가서 밥 같이 먹고 설거지 해드리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버지 기일이 2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라인댄스 수업에 등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가셨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비슷한 여자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그게 위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오는 걸 전화기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복지관에서 어머니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태수, 나이는 어머니보다 2살 위였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그냥 같은 수업 듣는 지인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생일에 꽃을 보내왔다고, 비 오는 날 차로 태워줬다고, 몸이 안 좋을 때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화할 때마다 슬쩍슬쩍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강태수를 직접 만난 건 어머니 생신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셔서 나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도 조용조용하고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눈빛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10년치 연기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날 밥자리에서 이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자기 이야기를 아주 능숙하게 풀어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에 있는데 자주 연락도 안 된다고, 그래서 늘 혼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 딱 듣기 좋을 만큼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으면서도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서 듣는 사람이 저절로 안쓰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밥이 끝날 무렵 강태수가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제가 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나서셨습니다. 태수 씨가 낸다고 했어. 그냥 둬.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생신 자리에서 어머니 남자친구가 밥 한 끼 사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식당은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단골집이었고 계산은 어머니 카드로 됐습니다. 강태수가 계산하는 척하면서 어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긁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그걸 자기가 낸 건지 그 사람이 낸 건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라이브도 가고 영화도 보고 온천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카드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그 비용이 전부 어머니 카드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행비도 밥값도 심지어 강태수가 친구들 만날 때 쓴 술값까지. 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같이 좋은 데 가는 건데 내가 내는 게 뭐 어떠냐고. 그게 이상한 일인 줄도 모르셨습니다.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비는 반반씩 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아무리 사귀어도 상대가 항상 부담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태수 씨는 연금이 많지 않아. 그 사람 형편이 나보다 어려운데 내가 좀 더 쓰면 어때? 나한테 잘해주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강태수는 자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차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만은 자기가 가진 게 많지 않은 것처럼 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더 많이 쓰게, 더 많이 베풀게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잘라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라고. 사귀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나이 드신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밥값 좀 더 내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설득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강태수가 진짜로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때 데려다 줬고 집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연락해서 기사 불러줬고 명절에 어머니 혼자 있을 때 같이 밥을 먹으러 데려갔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뵙는 동안 그 사람이 어머니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고마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설계된 친절이었던 겁니다. 강태수는 제 앞에서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댁에 가는 날이면 꼭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어머니랑 딸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본인은 자기 볼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었다는 걸. 제가 자주 오래 있을수록 어머니한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제가 없는 시간에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해주신 말씀들을 조각조각 맞춰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강태수는 어머니한테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이렇게 오래 안 오는 건 좀 서운하지 않냐고. 자식이 멀리 살면서 자주 못 보는 노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고. 본인은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매일 들른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어떤 기분이 드셨겠습니까? 딸한테는 조금 서운하고 이 사람한테는 더 고마운 마음이 쌓여가는 거죠.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은근히 섭섭함을 비추시는 게 좀 늘었다 싶었는데 그게 강태수가 심어놓은 감정이었다는 걸. 그 사람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쐐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귀기 시작하고 2년쯤 됐을 때 강태수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자기 통장에 여유가 없다고 잠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셨습니다. 한 달 뒤에 그 돈이 돌아왔냐고요?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에 한 푼도 빠짐없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처음엔 꼭 갚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야 다음번에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갚아줬으니까 어머니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빌리면 꼭 갚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강태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500만 원은 신뢰를 사는데 쓴 투자금이었던 거죠.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두어 번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태수는 갚았습니다. 금액도 처음보다 조금씩 커졌지만 그래도 갚으니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뭐라 할까 봐서요. 사귀는 사람이랑 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딸이 또 잔소리할 것 뻔하니까 그냥 조용히 빌려주고 조용히 돌려받고 하셨던 겁니다. 강태수가 본격적으로 달라진 건 사귀고 3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살짝 어두웠습니다. 태수 씨가 많이 힘들다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술비가 부담스럽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돈을 보태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8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800만 원이 수술비로 나갔다는 게 아니라 800만 원을 남자친구 수술비로 어머니가 부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자식도 아닌 사람 수술비를 그렇게 선뜻 내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어머니한테 영수증이라도 받아두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이야. 그걸 달라고 하면 그 사람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상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영수증 보여주기가 기분 나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강태수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인식을 심어 놓은 겁니다. 내 사람한테 의심하는 건 예의 없는 짓이라고.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강태수는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좋으셨던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기분. 강태수는 어머니한테서 정확히 그걸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빌렸을 때처럼 한 달 안에 갚겠다는 말도 없었고 어머니도 먼저 달라는 말을 못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돈 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800만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갚겠다는 약속도 없이 어머니도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는 상황을 강태수는 처음부터 알고 만들었던 겁니다.
아프다는 핑계보다 더 완벽한 면죄부는 없으니까요. 저는 나중에 그 수술이 진짜 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됐습니다. 강태수 허리 수술을 했다는 병원도 수술 날짜도 어머니는 하나도 모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믿으셨던 거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드렸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신 건 강태수를 사귀신 지 6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초기라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정도, 약속을 잊는 정도, 가끔 방금 한 말을 다시 하는 정도. 의사 선생님도 아직은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부터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흐려지기 시작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통장은 제가 좀 같이 관리하고 싶다고, 병원도 제가 직접 같이 다니고 싶다고.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태수 씨가 다 도와주고 있어. 은행도 같이 가주고 병원도 데려다 줘.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뭘. 저는 그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하는 어머니, 그 자리를 이미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다는 상황. 은행을 같이 가줬다는 게 단순히 데려다 줬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창구에서 함께 무언가를 했다는 건지.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머니 표정이 워낙 단호하셔서 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어떠신지 확인하러 갔다가 어머니가 잠깐 주무시는 사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러 열어본 게 아닙니다. 정리하려고 집어드는데 안에서 서류가 삐져나왔고 저는 그냥 밀어넣으려다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왜 낯선 봉투에 들어있는 건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안에는 등기부등본 말고도 종이가 한 장 더 있었는데 뭔가 숫자들이 적힌 메모지 같은 거였습니다. 지평수, 공시지가, 그리고 제가 알아보기 힘든 계산식 같은 것들.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다 나오셔서 그 봉투를 보시더니 먼저 봉투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셨습니다. 태수 씨가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해서. 저는 물었습니다. 뭘 확인하는 거냐고. 집 상태 확인한다고. 근저당 같은 거 있는지.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왜 집에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까? 그게 그 사람이 알아야 할 정보입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왜 그 서류를 보여줬냐고 그런 걸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집 상태 알아야 나중에 같이 살 수 있잖아.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지. 같이 산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온 건지. 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다음 수순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강태수가 어머니한테 조용히, 꾸준히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집 등기부등본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근저당 확인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빚은 없는지, 온전히 어머니 명의인지를 확인한 겁니다. 저는 그날 강태수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집 서류를 왜 가져가신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 생각이 있으니까 집 상태를 미리 알고 싶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고 싶으셔서 보여주신 건데 따님이 왜 화가 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어찌나 능숙하게 나오던지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딸이 되어버리는 구도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가 지인 사업에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셨습니다. 2천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천만 원. 수술비도 아니고 친구 급전도 아니고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 돈을 왜 어머니가 부담해야 하냐고, 그 사람 보증 문제가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미 드렸어. 이미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드리고 나서 사후에 알려주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태수가 언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 어머니가 어떤 상태에서 그 돈을 내주신 건지, 나중에 확인하니까 어머니가 은행에 직접 가서 찾으신 거였는데 그날 함께 은행에 간 사람이 강태수였습니다.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본인이 직접 은행에 데려가서 2천만 원을 찾게 한 겁니다. 저는 그때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극구 말리셨기 때문입니다. 태수 씨는 잘못한 게 없다고, 자기가 좋아서 도운 거라고, 경찰이 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강태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걸,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 거라는 걸. 6년 동안 공들인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부터 천천히 어머니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두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다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건강이 본격적으로 나빠지신 건 강태수를 사귀신 지 8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치매가 중증 단계로 넘어가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셨습니다. 밥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고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시는 일이 생기고,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누구한테서 왔는지 바로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거의 매주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자주 드나들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사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니까 같은 걸 여러 번 사오시거나 아예 며칠째 장을 못 보시거나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 가스 잠그는 것 확인, 문 잠갔는지 확인. 어머니가 스스로 붙여두신 건지 강태수가 붙여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받으신 보험금이 있었고, 아버지 퇴직금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두신 적금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략 알고 있던 금액이 있었는데 통장을 보는 순간 그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상태라 본인이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생활비로 쓴 건지, 어디 낸 건지, 누구한테 준 건지 전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태수 씨한테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태수 씨가 알아서 한다고, 태수 씨한테 물어보라고.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1년치, 2년치, 3년치. 프린트해서 테이블에 펼쳐놓고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간격도 불규칙하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그냥 생활비겠거니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간격도 짧아졌습니다. 한 달에 2번, 3번씩 빠져나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계좌가 전부 동일했습니다. 저는 그 계좌번호를 들고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이체된 계좌인데 누구 명의인지 확인할 수 있냐고. 직원이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변호사를 먼저 만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거래 내역을 보여줬더니 선생님이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점 이후에 이체 금액과 빈도가 급격히 늘었네요. 이건 그냥 생활비 지출 패턴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에 혼자 가셨냐고. 저는 강태수가 같이 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에 태수 씨가 은행에 같이 가준다고 하셨으니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의 노인을 직접 은행에 데려가서 인출하게 한 거라면 이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강태수가 어머니를 직접 은행 창구에 세운 겁니다. ATM도 아니고 창구에서 직접 신분증 내밀고 도장 찍고 현금 받게 한 겁니다. 어머니가 뭘 하는 건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야 나중에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은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치밀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날짜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시기 딱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1,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1,500만 원이 하루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날 뭘 하셨는지 여쭤봤지만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태수 씨랑 어디 갔다 온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날짜에 어머니 몸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하려고 병원 진료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오신 기록이 있었고 의사 소견에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강태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1,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강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간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태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드린 거예요. 치료비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내가 어머니 곁에서 챙긴 게 얼만데. 저는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치료비면 치료비 영수증, 생활비면 내역서라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감정을 실어서 나는 당신 어머니를 10년 가까이 가족처럼 돌봤어요. 당신이 바빠서 못해드린 걸 내가 다 했는데 나한테 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거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당신이 얼마나 자주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확히 제 급소를 찔렀습니다. 자주 못 갔다는 죄책감,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 강태수는 제가 어떤 감정에 취약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침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게,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다는 게, 어머니를 1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게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었다는 게, 그게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건 강태수를 사귀신 지 9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폐렴이 왔고 치매와 겹치면서 상태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곁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 짐을 풀고 어머니 곁에 앉아 있는데 강태수가 왔습니다. 병문안 온 사람처럼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돈을 빼갔다는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어머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향해 나쁜 감정만 품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태수가 돌아가고 나서 간호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확인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등록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제 번호 위에 다른 번호가 먼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수 번호였습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입원 수속할 때 보호자분이 직접 등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강태수가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응급실로 오셨을 때 제가 연락받기 전에 강태수가 먼저 왔고 그 사람이 입원 서류를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번호를 첫 번째 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즉시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한테 따졌습니다. 왜 보호자 등록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강태수가 그러더군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한 거예요. 어머니가 급하셨는데 따님은 연락이 안 됐잖아요.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한 게 잘못된 거요?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수한테서 연락이 온 건 제가 이미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응급실 온 시점부터 따지면 2시간 가까이 지난 후였습니다. 연락이 안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연락을 안 한 겁니다. 자기가 보호자 서류를 처리할 시간을 번 겁니다. 왜 보호자가 되고 싶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입원하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사이 저는 잠깐 병원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강태수가 간호사실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뭔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강태수는 간호사한테 어머니 주치의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료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되시냐고 물었고 강태수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딸입니다. 보호자는 접니다. 강태수가 저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따님 오셨네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강태수가 의사한테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수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따로 여쭤봤더니 며칠 전에 보호자라는 분이 오셔서 어머니 현재 인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물어봤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수가 확인하려고 했던 건 어머니 병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태인지 재산과 관련된 무언가에 어머니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강태수가 어머니 병실에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병원 측에 가족 외 방문자 제한을 요청했고 보호자를 제 단독으로 정정했습니다. 강태수가 항의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가족이 아닙니다. 제가 보호자고 제가 결정합니다. 강태수가 그러더군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자기를 들여보내달라고 하실 거라는 자신감. 10년 동안 어머니 마음속에 자기 자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놨는지를 믿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의식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맑은 날에는 저를 알아보시고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흐린 날에는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평생 저를 낳고 키우신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실 때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저예요, 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을 잡으시더니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많이 의지했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 사람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한테 짐이 됐을까봐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이용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얼마나 깊이 어머니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 말 한마디에서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닷새 뒤에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을 섰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연락, 수해 준비.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전까지 누워 계시던 병실이 저 안쪽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면회를 막은 뒤로 병원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연락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강태수는 제 옆에 와서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첫날부터 강태수는 빈소에 있었습니다. 상복은 아니었지만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이 오면 먼저 나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복지관 친구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거의 상주처럼 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손을 잡고 저보다 먼저 고맙다고 하고 저보다 먼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분이 사위세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구나 하셨습니다. 빈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주 자리에 서 있었고 저는 오히려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늦은 시간에 강태수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 얘기 좀 합시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냐고. 강태수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겠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하다거나 급한 게 아니라거나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마치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발인 날 아침 강태수가 영정사진 옆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면서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슬픔인지 계산인지 저는 그 사람 속을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한테 어느 정도 정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정이 들었다고 해서 한 짓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발인이 끝나고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안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 베개를 끌어안고 거기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태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 되면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발인 끝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납골당에 모신 지 16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강태수는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서류 봉투를 옆에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장례 다음 날 카페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온 사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직감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강태수가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년을 함께했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변호사 선임도 이미 했어요. 변호사 선임을 이미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나흘 전입니다. 나흘 만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입원하시고 상태가 나빠지시고 회복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던 그 시점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납골당에 모신 게 어제예요. 어제. 지금 이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강태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감정이야 이해하죠. 근데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서로한테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딸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로한테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날을 위해 10년을 보낸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단 한 조각이라도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봉투 안에는 내용 증명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및 재산 분할 청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어머니 예금, 어머니 보험 수령액. 어머니가 평생 모으고 아버지가 남겨준 것들이 그 종이 위에 청구 항목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테이블에 도로 밀어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단 한 푼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차 안에 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 납골당에 모신 지 하루도 안 된 시점에 재산 분할 내용 증명을 들이민 사람과 방금 마주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실제했고 활자는 선명했고 강태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지인 소개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10년 교제, 별거 상태, 치매 이후 통장 인출, 내용 증명. 변호사 선생님이 다 듣고 나서 먼저 사실혼 요건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오래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동거 사실이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 주소가 같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강태수와 어머니는 한 번도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실혼 주장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 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이 있잖아요. 그게 더 심각해요. 저는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리해둔 자료였습니다. 날짜별, 금액별, 이체 계좌별로 정리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그걸 보시면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금융 편취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강태수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정식 발송 전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어머니 집 시세의 3분의 1 그리고 예금 잔액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합의하면 조용히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의 3분의 1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 지키던 그 집을,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예금의 절반까지, 이미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빼가고도 모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은 것까지 반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단 한 푼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태수 측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재판 가면 따님이 힘드세요. 긴 시간 동안 감정 소모가 크실 텐데 합의가 서로한테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정 소모가 크다고요. 저는 그 말이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싸우려면 힘드니까 그냥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딸을 앉혀놓고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게 된 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강태수가 변호사를 선임한 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흘 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시고 상태가 위중해지던 시점, 의사한테 어머니 의사 결정 능력을 확인하러 갔던 바로 그 무렵에 이미 법률 상담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동안 병실 밖에서 이미 재산 분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밥을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시는 동안 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상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면회를 막으니까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돌아가던 그 사람이 집에 가서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강태수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자 이번에는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러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또 어머니를 끌어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음을 10년 동안 이용한 사람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 거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역겨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태셨으면 제가 이러지 않아도 됐겠죠.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강태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후회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변호사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그 통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협박 정황도 추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강태수 측에서 저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복지관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돌봤는지, 딸이 얼마나 자주 안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태수가 찾아와서 1시간 넘게 자기 억울함을 늘어놓고 갔다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는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 코스프레를 마지막까지 하려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지인들한테 일일이 해명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료를 모으고 수사에 협조하고 변호사 선생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태수가 10년 동안 공들인 게 있다면 저한테는 변호사 선생님이 있었고, 거래 내역이 있었고, 병원 기록이 있었고, 은행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느릴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지치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이깁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재판 결과가 증명해줬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강태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수사관 앞에서도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자기는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10년 동안 가족처럼 돌봤는데 이게 범죄냐고 했습니다. 그 능숙한 말솜씨를 수사관 앞에서도 그대로 썼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저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성 같은 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사관이 계좌 추적 결과를 들이밀자 강태수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흘러간 계좌. 그 계좌 명의가 강태수 본인이기도 했고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기도 했다는 것. 수사관이 아들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날짜별로 펼쳐놓으니까 강태수가 준비해온 말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줬다고요? 어머니가 만난 적도 없는 캐나다 아들한테 직접 송금을 했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해외 송금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상태였냐고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수사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강태수 아들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빚이 쌓였고 투자금이 필요했고 강태수는 그 돈을 어머니한테서 끌어다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외롭고 가난한 호랍이 노인이라던 사람이 사실은 아들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머니한테 접근한 겁니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나던 그날부터,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던 그날부터, 생신에 꽃을 보내던 그날부터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처음 설렜을 때,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좋아하셨을 때, 그 순간에 이미 어머니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잃고 혼자가 된 61살 여자, 집 있고, 보험금 있고, 퇴직금 있고, 외로운 여자. 강태수한테 어머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태수 아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캐나다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냐고요? 강태수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른 겁니다. 어머니 상태가 위중해지고 재산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자 아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부자가 함께 마지막 수순을 밟으려 했던 겁니다. 그 아들이 한국에 들어온 시점이 어머니 병원 입원과 거의 겹쳤습니다. 강태수가 보호자 연락처를 자기 번호로 등록한 것도 주치의한테 어머니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하러 간 것도 전부 그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제가 면회를 막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강태수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어머니 마지막 입원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수사관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에 어떤 서류에 서명하시거나 도장을 찍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실을 지키면서 강태수 출입을 막은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사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막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태수 측은 끝까지 어머니의 자발적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 직접 진술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고 그 점을 마지막 방패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저는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진료 기록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치매 진행 단계별 기록, 인지 기능 저하 평가 결과,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소견서, 어머니가 큰 금액을 인출하던 시점에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은행 CCTV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은행에 데려가던 날들의 영상. 어머니가 창구 앞에 앉아 계시고 강태수가 옆에서 직원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멍한 표정으로 계시는 장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돈을 찾으신 게 아니라는 게 화면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수 변호인이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자발적 증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선고일이 됐습니다. 저는 법정에 앉아서 판사 입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옆 사람한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옆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이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실형이었습니다. 추징금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태수 아들도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별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캐나다로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가 걸려 있었고 아들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수가 선고를 듣는 순간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얼굴이 실형이라는 두 글자에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 어머니가 끝까지 감쌌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봐두고 싶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계단 옆 벽에 기대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싸워서 감정이 먼저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납골당에 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재판 결과, 선고 내용, 강태수 얼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속은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던 거라고. 사람이 외롭지 않고 싶은 게 뭐가 잘못이냐고. 잘못한 건 그걸 이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그 값을 치르고 있다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곁에 갑자기 나타난 좋은 사람, 처음엔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준다는 이름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통장, 부동산 서류, 보호자 연락처, 이 세 가지만은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뒤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